있는데, eBPF라고 하는 게 이제 커널에서 커널의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훅을 걸어갖고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이제 커널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 그림도 비슷하게 아까 그 그림과 되고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 현재 이제 커널 아키텍처와 걔가 그걸 가지고 서버라든지 리눅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가 시스템 코드라는 걸 통해서 리눅스 커널이 제공해주는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리눅스 커널이 실행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든지 각종 그 OS 리소스 관리하는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하드웨어, 스토리지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하드웨어까지 이제 쭉 그 요청사항 처리가 프로세스의 요구사항 처리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가운데 어드민이라고 있는데 계속 실행 중인 커널을 가지고 sysfs라든지 넷링크 아니면 프로그FS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환경 컨트롤을 하는 거죠. 조절, 제어를 한다든지 설정을 변경해 동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 처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기존까지 일반적인 커널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운영하는지가 이 그림을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eBPF라고 하는 게 어느 지점에 이제 사용이 되는 거냐면, 프로세스와 시스템 콜이, 물론 여기 말고 많이 있어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에 있는 어떤 코드를 실행할 때 시스템 콜에 훅을 걸어서 eBPF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고, 이 eBPF에 실행된 코드가 이제 커널에 있는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게끔 이렇게 이제 중간에 끼워넣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샘플 코드를 짜놓은 건데, 바이들 보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저희가 C 언어로 코딩을 하는 것과 유사해요. 물론 여기 보시면 SEC 매크로라든지 라이선스 익스턴 변수에 이제 뒤에 이제 SEC 또 여기도 SEC 매크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뒤에 따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 시스템 콜이 호출됐을 때 여기 와서 후킹이 돼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다시 이제 기본적인 원래 있던 컴포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eBPF라고 하는 게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 거냐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eBPF 런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eBPF 런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드가, 이걸 보면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저 코드를 짜고 나면 저 코드를 어떻게 저 시스템 커널에다가 삽입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 코드가 실행되게끔 트리거를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 함수 하나하나가 어떤 훅 포인트에 어떻게 매핑이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이, 제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코드를 어떻게 짰는데, 이 코드를 짜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커널에 넣을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뒤에 있는 eBPF 런타임이 어떻게 저 코드들이 커널에 더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일반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인데, 저 프로그램이 앞에서 만들었던 내가 짰던 eBPF 모듈을 가지고 eBPF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커널에 적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이 컨트롤러 프로그램이 eBPF 모듈을 BPF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커널에 올려달라고 하면, 커널에서는 베리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eBPF로 짠 코드가 커널에 탑재가 된다는 얘기는 시스템에 크리티컬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닌지, 이런 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공작이 잘 되는지. 물론 악의적인 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베리파이어라고 하는 게 현재 적재된 코드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고 OK가 되면 zip 컴파일러라고 해서 저스틴타임 컴파일러가 적재된 코드를 가지고 커널에서 실제로 이제 걔를 실행시킬 수 있게끔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속 실행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zip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대충 이제 앞에서 많이 얘기 들었지만, 저는 시간에 많이 드셨겠지만, eBPF 코드라고 하는 게 컴파일을 하게 되면 생성되는 타겟 코드가 바이트 코드거든요. 바이트 코드이기 때문에 이 zip 컴파일러라고 하는 컨셉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걔가 이 zip 컴파일러를 통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때 컴파일 되고 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콜에 훅을 하는 케이스라면 시스템 콜에 해당되는 코드가
이제 후킹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특정 시스템 콜이 호출됐을 때 얘가 트리거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네. 아까 전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위험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그냥 파이터 높게 그냥 유저 프로세스 만들어 걔를 실행하거나 걔로 계속 스케줄링을 하거나 비슷한 걸 만들 것보다 그 커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에 장점이 EBP로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거든요. 왜냐면 저 시스템 콜 루팅하기도 하고 그 뒤에 가면 내가 어디에다 인젝션 하고 있는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내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뒤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패킷이 우리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로우 패킷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그 패킷, 우리가 말하는 그 이더넷 프레임 있잖아요. 그때부터 얘를 피킹할 수가 있어요. 그거부터 조작을 해서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커널을 거치지 않고는 걔를 액세스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액세스를 하는 것도 그 전에 이제 걔도 결국엔 빅팩터랑 빅팩터라고 썼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뭐 뭔가 이제 커널과 관련된 다른 서비스 이용했어야 되겠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그때는 아마 모듈을 만들었거나 커널 모듈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커널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EBP라는 걸 사용하면은 커널 모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커널 코드를 수정할 필요도 없고 실행 중인 그 상태에서 저 EBP 모듈이라는 거를 적재를 시키면 검증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후킹을 해갖고 처리할 수 있는 등변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일단 성능이고요. 그러니까 성재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성능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뭐 시스템 프로 추가하든 뭐 메뉴프로 뭔가를 추가하든 뭐 모듈을 만들든 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실은 유저 프로세스랑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면서 뭔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면 뭔가 액션이 가해질 때마다 계속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야 돼요. 좀 코너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EBP로 코너를 삽입해 놓으면은 그냥 컨텍스트 스위칭 없이 그냥 바로 한 번에 처리가 되니까 일단 성능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그래서 처음에 저기 EBPF의 BPF가 버킷 패킷 필터링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버클리 대학교 연구실에서 패킷 필터링 용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익스텐드로 붙여가지고 범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 필터도 사실 기존에도 있었었거든요. 약간 로우 소켓으로 그냥 긁어다가 패킷 필터링 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랩필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나오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패킷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집어넣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 악기적인 것들이 사실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검증 절차 같은 것도 다 그래서 베리파이어랑 디컴파일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 프로그램을 짜서 뭐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함수 호출한다. 그러면 보통 일어나는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프린트F를 쓰고 싶어. 그럼 프린트F를 가지고 있는 쉐어 드라이브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링크를 시켜서 가지고 실행해 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커널이 EBPF 여기에 삽입되는 EBPF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의 넘버를 우리가 보통 컴파일을 해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함수 개수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물론 그거를 뚫고 들어오실 때 하겠죠 사실은.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어떤 함수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BPF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버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EBPF 코드 삽입하고 커널에서 한 덩어리를 분장한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모든 커널 함수를 소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EBPF로 삽입될 수 있는 위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시스템 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소켓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거기마다 추출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그렇죠. 저거 좀 제한 왜냐면 저는 옛날부터 막 하나의 프로세서로 완전 폰을 막 쓰다가 유저 프로세서를 나누느라 너무 적거든요. 제가 만든 버그 때문에 폰이 제어할 게 없으니까. 근데 저 커널펜이 EBP가 또한 커널펜이 하면 디자스터잖아요. 제한이 돼. 그리고 애시당초 바이트 코드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페니까지 유통하는 경우는 거의 메모리 풀옵션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어차피 저 바이트 코드로 내려가기 때문에 메모리 옵션이 날 사실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저기서 사용하는 메모리들도 전부 다 사이즈랑 옵션을 다 체크하거든요. 베리파이어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미디어를 안에서 어레이를 쓴다. 그러면 어레이의 사이즈와 접근하는 오프셋을 다 체크해요. 보통 이제 좀 더 빡세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업타임보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의 파일로 여기 노출 머신이 있어요. 바이트 코드 돌리기 위한 저기 인스트럭션이 따로 있고 뒤에 또 설명 드릴 텐데 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터널 모듈과는 다른 그 형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아 그래 이제 EBPF라는 게 어떻게 해서 커널에 적재가 되고 커널에서 어떤 일들을 해주고 있고 이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 후킹이 실행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요걸 보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나는 내가 만든 EBPF 프로그램은 어디에다 후킹을 넣을 수 있을까? 후킹이 해서 넣을 수 있는 그 대상은 어디일까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제가 막 다 EBPF 만들고 싶어. 근데 어디다 보이지? 막상 생각하면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완전 그게 보면은 이제 EBPF 훅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규현님께서도 몇 개 질문해 주셨었는데 질문해 주신 거에 제가 답을 살짝 했었는데 후킹 내가 만든 EBPF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엄청 많아요. 그 위치가 보면 시스템 콜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넣을 수 있고 뭐 VFS라든지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단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후킹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유저 프로세스에도 EBPF 코드를 인젝션 할 수 있어요. 유저 프로세스에 넣을 수도 있고 소켓이라든지 TC 네트워크 스택, 네트워크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사이, 물론 이제 여기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사이죠. 심지어 보면은 요거는 제가 살짝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네트워크 하드웨어에 EBPF를 넣을 수 있다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그림을 잘못 빼긴 건지 아니면 저거는 이거 그게 TCP 오프로드라고 해서 네.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약간 코드를 삽입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걸 이제 EBPF를 다시 리컴파일해서 넣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럼 이제 뭔가 그 디바이스에 들어간 펌웨어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면 워낙 초보 소프는 사실은 거의 뭐 그러니까 CPU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 통해서 실행이 되려면 그것조차도 사실 부담스러운 좀 많잖아요. 보통 뭐 텐지나 뭐 이런 거 넘어가면 TCP 오프로드나 이런 기능도 쓰긴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EBPF라는 걸 쓰면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것만 봐도 사실은 그러면 내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훅을 하라는 어디라는 건 알았는데 어느 지점에 넣으려면 내가 코딩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궁금해지실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대상이 어딘지는 알았고 그러면 짜는데 센서 내가 다 짜느냐 그게 아니고 앞에 잠깐 형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EBPF 헬퍼라는 게 있어요. 헬퍼라는 건 뭐냐면 아까 뭐 프린트 K라든지 근데 프린트 K는 커널 함수인데 얘는 앞에 뭐 BPF 프린트 K 아니면 랜덤 함수 생성하는 거 아니면은 뭐 현재 시간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맵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맵 데이터에 액세스 한다든지 뭐 프로세스 아니면 시글 컨텍스트를 가져온다든지 뭐 네트워크 패킷을 다룬다든지 뭐 패킷을 포워딩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그 구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성,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그런 API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EBPF 헬퍼라는 걸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API를 이용해서 내가 EBPF 프로그램을 필요한 것을 좀 더 수월하게 개발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EBPF 테일 앤 펑션 콜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 실행되는 실행 프로그램인데 실행 프로그램은 내가 콘솔에서 실행을 시키게 되잖아요. 콘솔로 이제 그 프로세스가 포크가 되고 익스큐트가 되는데 EBPF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후킹 포인트에서 얘가 실행이 돼요. 근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어서 실행시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EBPF의 테일 앤 펑션 콜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약간 프로그래밍을 할 때 트릭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 테일 콜이라고 해서 리턴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리턴 콜 스택,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스택 프레임 다 바꿔버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보면은 A라는 EBPF가 실행이 되고 나서 얘가 다른 EBPF 프로그램에 가는데 실행이 펑션 콜을 하는 거예요. 펑션 콜을 하고 여기서 실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얘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테일콜이라는 결국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트랜지션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서버 1이라는 거에서 브링 오더라고 하는 거를 호출을 하면 브링 오더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얘가 테일콜을 하는 거예요. 테일콜을 해서 서버 드링크라는 함수를 테일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테일콜로 서버 드링크를 하면 이 함수가 호출됐잖아요. 이 함수가 호출되고 리턴을 할 때 일반적이라면 콜을 했기 때문에 리턴 여기로 와서 푸드가 R 제도에 어사인이 돼야 되는데 얘가 테일콜을 했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부모 콜스택에 있는 이 전에 있는 서버 1 펑션으로 리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얘를 스킵하고. 그래서 R0라는 값에 0x 카페라는 걸 갖고 왔지만 서버 1에서 그 콜 리턴이 되면서 0x 푸드로 바뀌어서 이제 리턴이 끝나는 거죠. 여기서 푸드로 바뀐 게 아니고 서버 1에서 푸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면 서버 2에서 브링 오더를 부르게 되고 이번에는 브링 오더에서 테일콜을 한 거예요. 테일콜을 딱 해서 똑같이 테일콜을 해서 서버 드링크로 가고 여기서 카페를 놓고 엑시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쭉 돌아와서 이게 지금 이제 테일콜의 결과를 여기 만약에 R0를 0x 푸드를 주지 않았다면 0x 카페로 이제 바로 여기서 어사인된 값이 이제 리턴이 된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일콜이라고 하는 방식을 코드 최적화할 때 그 펑션 스택을 해갖고서는 다시 리턴된 콜 스택의 깊이를 줄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스트릭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트랜지션하는 용도로 이제 다른 각색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오버뷰에 약간 이렇게 쭉 모아서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GitHub에다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터널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평가하셨거든요. 여기가 저희 이제 그 데이터 플랫폼 랩이라고 하는 그 팀이라고 하거든요. 팀 리포지터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EPF라고 하는 제가 이제 이걸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커가 있는데 이 도커로 이미지를 빌드하시면 나중에 이제 여기 데이터 플랫폼 레지스트리에다 등록을 할 예정인데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서 사용을 하면 로컬 PC에다 부가적인 PPT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EBPF 개발을 해보실 수 있어요. 도커를 실행시킨 다음에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제가 이제 헬로 월드라고 템플을 만들었는데 빌드를 쭉 하게 되면 실행을 시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 코드를 컴파일 하게 되면 얘가 컴파일링 링크를 하지 않거든요. 컴파일 오브젝트 파일까지 생성이 되는데 얘를 빌드할 때 이게 지금 LLVM 실행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C 플래그를 주고 타겟으로 BPF라고 하는 타겟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PF라고 하는 게 별도의 아키텍처럼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LVM 타겟하고 LLVM에 비포가 있는데 LLVM 가 있는데
타겟을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RM 아키텍처, AMD GPU, 마크, ARM 이렇게 쭉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PU, 코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 BPF라고 하는 이제 타겟이 들어가 있거든요. BPF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C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 LLVM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면 타겟이 BPF라고 하는 그 CPU 아키텍처, 마치 CPU인 것처럼 아키텍처에 대한 코드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트 코드라는 거고, 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게 커널에 적재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리파이어가 이 바이트 코드를 베리파이하고 G 컴파일러로 실제로 실행 가능한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트 코드를 직접 또 실행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 바이트 코드를 이걸 이 BPF랑 타겟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트 코드라는 형성 대비 대륙이 하드웨어 인스트럭션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피 코드가 뭐고 오퍼런드가 뭐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스펙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C로장 코드가 결국엔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인스트럭션과 오피 코드와 오퍼런드를 가지고 있는 어셈블리 코드가 되고 걔가 BPF 타겟 점 오브젝트 파일 컴파일이 돼서 이진 바이너리 생성되고 그게 이제 콘에 적재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C로 C나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해서 나오는 바로 네이티브 코드를 바로 실행시켜갖고 커널에 뭐 모든 함수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이트 코드라는 걸로 한번 변환이 되고 나서 얘가 어떤 인스트럭션 셋을 가지고 있고 오퍼런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까볼 수 있게끔 그 실행 자체를 하나의 버추얼 머신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요거에 뭐 모바일은 코드 내용이 그냥 C로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되나요? 그런, 네, 느리는 거는 잘, 느리다는 얘기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건 컴파일러 한번 하고 로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디컴파일러로 네이티브 코드를 변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실행됐던 거의 네이티브 코드로 실행되는 것처럼 볼 수 있고, COI라고 해서 컴파일하고 어디서든지 이제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어떤 아키텍처에 맞춰서 그때그때 타겟 코드를 생성해내는 형식이 되고 나중에 실행시킬 때는 타겟 네이티브 코드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네이티브 코드 실행시키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자바 바이트 코드나 달빛 바이트 코드 같은 경우는 사실 크잖아, 크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순수하게 그냥 그 동일한 그 프론트엔드를 그냥 그 바로 예를 들어 LLM 엑스팔로로 컴파일했을 때보다 많은 일이긴 합니다. 근데 BPF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게 얘는 코드 자체가 되게 작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이트 코드를 한번 변환하고 그걸 다시 실수로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오버리가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변환의 시점이 변환되는 시점은 지금에 로딩할 때. 로딩할 때. 런타임은 아니고 로딩할 때 한 번에 변환해서. 나중에 그리고 뭐 GS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AOT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지.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EFF 모듈이라는 애를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중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가 이제 BPF라는 시스템 프로그램의 커널에 적재를 시키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BPF2를 이용해서 이 코드를 커널에 올리는 방식, 그리고 하나는 컨트롤 프로그램을 내가 짜서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BPF2라는 걸 이용해서 이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을 커널에 로딩을 시키게 되고, 얘가 로딩이 됐을 때 얘를 삭제하기 위한 이제 CSFS 밑에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제 노드가 생성이 되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이 툴을 이용해서 BPF 프로그램을 로딩시키고 적재시키는 거죠. 적재를 시키고 사용이 끝나고 나면 이 노드를 삭제하면 이 BPF 프로그램이 업로드 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재를 한 다음에 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보면은 쭉 현재 적재되어 있는 BPF 프로그램이 쭉 보이게 되고, 그 중에서 246번이 제가 올렸던 그 헬로 월드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BPF 프로그램이고, 제가 거기 이제 앞에 BPF 프로그램을 아마
로우로 했을 때 이렇게 적재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40%로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자세한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유저 스페이스 프로 만들어서 로딩을 하는 거. 얘는 어떻게 실행할 때 하나만 실행시키면 그 로딩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컴파일 할 때 내가 만든 EBF 그 바이트 코드가 이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EBFF 모듈을 빌드를 하게 되면 얘가 빌드를 했을 때 어떤 파일이 형성이 되냐면 여기 hello-world.h라는 파일이 생성된 거예요. 그 아까 전에 그 실행 프론트엔드를 가지고 LLVM 프론트엔드로 파일에서 BPF 주고 컴파일 한 다음에 BPF2를 가지고 얘를 이제 스켈레톤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거든요. 스켈레톤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면은 그 오브젝트 파일이 hello-world.h라는 하는 이 파일로 이제 이 파일 제너레이트 여기 포함이 돼요. 얘가 뭐냐면 결국에는 BPF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이 BPF 모듈을 올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코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 보면 아까 짰던 그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이렇게 이진 코드로 바이트 코드 컴파일된 오브젝트 파일을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나중에 헤더가 돼서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 짜는 거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인클루드를 하거든요. 이 헤더를 인클루드를 해서 이제 그 스톱 코드, 제너레이트된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이용해서 이제 뭐 오픈한다든지 로드한다든지 어태치 이런 그 함수들을 호출해서 커널에 이제 접제를 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적자냐면 BPF 시스템 콜에 호출할 때 인자로 그 문자를 이렇게 통째로 때려버리면 네. 바이트 코드 부분을 때려버리면 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시키는 건 아니고 헤더 실행시키는 건가요? 네, 유저 실행시켜요. 스페이스에 로딩해서 실행시키는 개념이 좀 그런데 왜냐면 걔가 지금 어디다 후킹을 하고 있냐면 EXECV라고 하는 시스템 콜에 제가 흡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EXECV나 시스템 콜 호출될 때마다 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 띄운 것처럼 계속 그거는 띄운 것처럼 네 맞아요. 그건 뭐냐면 이 컨트롤러 프로그램에서 계속 떠갖고 걔가 찍어주는 그 로그를 화면에 그냥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유저 스페이스에 네, 띄워놔야 되는 네, 거죠? 네. 꼭 띄워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로딩하고 나서 얘는 이제 그냥 끝나도 돼요. 왜냐면 커널에 로딩이 됐으니까. 로딩만 시켜줘요. 예.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커널 로딩된 EBF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 날에 걔가 뭔가 로그를 막 찍거나 뭔가 할 텐데 얘가 이제 걔랑 인터랙션 필요하면 인터랙션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이제 용도가 이제 다양해질 수 있어요. 보면은 이제 BPF2를 약간 실기용이나 이런 데서처럼 그냥 바꿔놓고 그냥 알아서 동작하는 스타일에서 보통 쓰고 이건 이제 뭔가 내가 짠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랑 뭔가 인터랙션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럴 때는 예를 쓰고. 아까 약간 이제 기호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BPF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면은 얘가 이 안에서 커맨드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 시스템 콜 하나로 BPF 그 모듈이 커널에 적재되고 뭐 이런 일 다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CMD라고 하는 커맨드 코드가 있고 이 CMD가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맵 크리에이트, 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네요. 맵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로드 한다든지 이 커맨드들을 가지고 이제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커널 그 EBF 모듈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쭉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 콜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쓴 거는 뭐냐면 BPF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저 시스템 콜을 다 이렇게 잘 싸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BPF 프로그램 로딩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줘야 되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뭔가 쉽게 처음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다 세팅해서 적재해주는 일까지 이제 라이브러리를 싸주고 있어서 사용한 거고요. 이 구현에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SEC하고 라이선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 BPF 프로그램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결국에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BPF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trace point syscall sysenter exe cv라고 하는 그 후킹 포인트에서 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이선스는 듀얼 PSD GPA 우리 커널 모듈 할 때 라이선스 넣어준 것처럼 그런 느낌일 건데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이 SEC 레코로라 하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까보면은 섹션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ELF 파일에 보면은 데이터 섹션 있고 그다음 텍스트 섹션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고 나중에 링커가 저런 섹션들을 가지고 텍스트들은 뭐쭉 모아서 이제 하나의 텍스트 섹션에 다 넣어준다는 링커가 그런 일을 해주는데 얘는 링커까지 가지 않고 그 섹션에 이 BPF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그 이징 코드가 저 섹션이라고 정의된 그 영역에 제가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함수마다 저 섹션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 이걸 보고서는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BPF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런 함수 여러 개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여러 개 만들어갖고 내가 적재를 딱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그 이벤트 포인트, 후킹 포인트에다가 어떻게 이 코드를 매핑시켜서 적재하는 거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함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진 않았거든요. 함수 이름으로 그 위치 매핑시키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정도 볼 건데 지금 제가 추측하고 있는 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측하기로는 저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하고 같고 저 예하고 영역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 자체를 그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바이트로 실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브 BPF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 BPF가 방금 보여줬던 그 BPF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컴파일을 하면은 아까 바이트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걔가 이제 ELF 기반의 오브젝트 파일인 거고 사실은 그 라이브 BPF 하는 역할이 거기서 섹션을 돌면서 저기 섹션 이름을 가지고 얘가 어디에 삽입되고 하는 것들을 다 정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BPF 그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그 등록을 할 때 저 섹션 이름으로 이렇게 어디에 등록할지 어떻게 복제를 해서 할지 그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그 섹션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펑션, 심볼 테이블에 펑션만 주면은 생성될 때 어떻게 되면 이 해당하는 심볼 펑션이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그 이미지 안에 어떤 위치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그러니까 심볼과 그 심볼의 코드가 시작되는 시작 위치는 있는데 사이즈 정보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섹션이라는 걸 쓰면은 그 사이즈 정보까지 섹션 사이즈가 다 있어요. 네, 섹션 사이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ELF 이미지 안에서 저 섹션의 시작 위치와 얼마만큼을 복사해서 여기까지가 코드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 섹션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ELF의 스펙이에요, 사실 섹션을 쓰는 거. 손재 씨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리눅스에서는 ELF 파일 포맷을 쓰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헬로 월드를 만들어도 ELF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걔가 실행 가능한 파일을 쓰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아까 텍스트 섹션이 있고 뭐 아로 데이터 섹션이 있고 뭐 데이터 섹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것처럼 원래 그런 용도인데 그냥 이제 라이브 BPF가 만들어서 좀 꼼수를 쓴 거죠 사실. 왜냐하면 나는 관리할 때 다른 설정 파일 없이 그냥 ELF 오브젝트만 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섹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후킹 포인트나 이런 것들 잡으면 좋겠구나 하는 쪽 이제 꼼수를 쓴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섹션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반적인 실행 파일에서 쓰던 용도랑 다르게 하자는 부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생각을 해보면 손재 씨도 생각이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섹션 이름으로 그걸 안 잡으면은 저거를 넘겨야 되잖아요. 네. 또 뭔가 설정 파일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저렇게 놓으면은 추가적인 설정 파일 없이 그냥 저 오브젝트를 그냥 라이브 BPF가 읽어드려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정. 그냥 손쉽게 해가시면 돼요. 요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내가 만약에 커널을 만들었고 EBPF라는 코드가 있는데 얘를 내 커널에 로딩해서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그러려면 결국은 ELF 이미지 파일을 까봤을 때 거기서 시작되는 코드의 위치와 코드의 끝을 알아야지 그걸 복사해서 메모리 올리고 실행을 시킬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요 섹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복사할 위치와 복사할 크기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딱 복사해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걔를 이제 실행시키고 하는 그냥 함수만 쓰면은 그 그 함수의 코드 사이즈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섹션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또 한번 추측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은 변수 이름은 라이선스 어레이인데 여기도 똑같이 섹션을 라이선스라는 섹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BPF 모듈이라는 애가의 라이선스가 뭔지를 쉽게 이 모듈 로더가 찾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헬퍼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BPF 프린트K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 BPF 헬퍼스라고 하는 헤더를 보시면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쭉 있거든요. 컴파일 할 때 이제 타겟 BPF 준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제 바이트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인스트럭션 셋 스페시피케이션이 있어요. 저희가 ISA라고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해서 CPU 얘기할 때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X 파일, 뭐 ARM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도 인스트럭션 셋 스펙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그냥 OP 코드와 오퍼런드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트 그거거든요. 보시면 로더, 뭐 BPF, LD, 이런 이제 어셈블 코드가 어셈블 코드가 있는 이걸 가지고 어셈블리 사실 어셈블리라고 하면 이제 기호님이 들어서 가장 궁금하시긴 하지만 제가 살짝 처음 이 OP 코드라고 하는 것과 오퍼런드가 있는데 OP 코드라는 건데 사람이 읽기가 어려우니까 얘를 읽을 수 있는 니모닉을 만들어 놓은 게 어셈블리어. 그래서 그 어셈블리어까지 그거 이제 얘는 아예 그냥 하나의 머신 아키텍처를 보시면 돼요. 아리스메틱 인스트럭션이 그냥 쭉 있더라고요. 요거까지 제가 다 읽어갖고 다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트럭션 셋까지 내가 다 정의하니까 누구보다 더 안전하게 얘를 실행시킬 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 저 인스트럭션 셋을 누군가는 해석해서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해석해서 네이티브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이미 내가 자꾸 중간에 한다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EBPF의 장점이 소백이라고 그러셨는데 들어보면은 뭔가 뭐 플렉서빌리티 이런 거 아니에요? 서버를 생각할 거 없이 필요한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성능이 또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패킷 캡처를 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그 와이어 샤프나 떴을 때 그때 패킷 캡처라는 PK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보면 걔가 뭐냐면 유저 스페이스에서 토킷이라고 하는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앞에 로우 IP라고 하는 그 패킷을 다 유저에 올려갖고 그러니까 패킷을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디바이스에서 올라온 패킷을 쭉 받아갖고 그 네트워크 스택을 다 거쳐서 유저 스페이스로 그 패킷을 보내요. 그 유저 스페이스에서 그 패킷을 까고 뭐 막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뭔가 처리를 쭉 하고 나서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을 쭉 수행을 하잖아요. 동작을 얘를 패킷을 드롭 시킨다든지 뭔가 다른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 모든 과정을 유저 스페이스까지 갔다가 커널을 제어하게 되는 모양의 성능의 그거에 비해서는 EBPF라는 걸 쓰면은 그 밑에서 다 받아다가 소리를 다 내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BPF만 충분했을 것 같고 2가 들어가서 얘기한 거 보면 네. 이건 좀 BPF랑 EBPF는 인스트럭션 셋이다. 그러니까 BPF는 뭔가 공용으로 쓰기에는 좀 약간 제한적이었고 왜냐하면 BPF라는 걸 정의한 애들이 이제 패킷 필터 만들고 그냥 BPF 정의니까 그 용도로 성능 기록에서 쓰는데 막 EBPF를 막 들어보면은 저거는 진짜 내가 커널을 좀 더 뭔가 플렉서빌리티를 좀 주고 싶다. 맞아요. 제프팅 안 하고. 그치. 그럼 플렉서빌리티인지. 엄청 많이 먹고 싶어요. 옛날에 옛날에 막 생각 다들 관심이 없지만 옛날에 뭐 커널 라이브 업데이트, 라이브 패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EBPF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근데 용도가 다르긴 하죠. 보통 그때 얘기했던 거는 보통 라이브 패치 얘기하는 커널 안에 특정한 함수를 만들어 교체하는 뭐 이런 거에 가까웠는데 얘도 뭐 어떻게 짜집기 하면 그렇게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기도 하지만 약간 용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EBPF로 그 기능 짜놨으면 사실은 뭐 그냥 라이브하게 다 교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EBPF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존에 커널 패치를 한다거나 모듈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내가 커널에 어떤 기능을 반영을 하면 그 버전이 릴리즈 데이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더라고요. 안정화되고 다 검사받고 모듈을 만들어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어떤 모듈은 뭐 커널이 리눅스에서 하나 얘기하는데 우리는 런타임 시에 모듈 로딩하고 업로드가 가능해 라고 하지만은 실제 보면은 모듈 로딩하거나 모듈 업데이트하고 나면 재부팅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윈도우하고 서로 대립될 때는 윈도우는 재부팅하기 안 해요. 그런 걸 얘기 많이 했었는데 EBPF를 씀으로 해서
커널 모듈도 아니고 커널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얘들 좀 더 빠른 주기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렉서빌리티 높아질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까놓고에서 모듈로 짤 거와 EBPF로 짤 수 있는 건 사실 너무 달라서 너무 달라서 네. 사실은 그리고 또 약간 어거지로 네. 얘기하는 거고 네. 또 하나 거기서 또 자기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커널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API가 자꾸 브레이크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것도 약간 그렇긴 한데 2.0 때, 4.0 때, 4.0 때, 5.0 때 보면 API가 많이 깨져서 모듈 다 재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EBPF 하는 말, 진영이 하는 말은 뭐냐면 EBPF로 개발하면 하위 호환성을 항상 유지할 거기 때문에 API 브레이크 발생하지 않고 API 브레이크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웃긴 게 EBPF에서 쓸 수 있는 커널 함수가 몇 개 안 되게 하는 거죠. 그거 뭐 사실 크게 커널보다 영향 안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좀 다른 레이어인데 사실은 뭐 굳이 뭐 서로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 재밌어요. 왜냐면 윤정이가 얘기했던 거는 버추얼 마신인데 그 바이트보드 안 쓰고 하는 러스트로 가겠다는. 네. 이거는 다시 또 바이트 이거 약간 중간으로 나가는. 네, 그게 뭐냐면 이거는 EBPF라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러스트와 또 EBPF가 또 달라요. 다양한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 뭔가 그치. 똑같은 지시라는 기술을 써도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고 저기에는 또 저런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건 꽤 중요한 건데 뭐냐면 제가 이 도커 파일을 만들 때 베이스를 러스트로 가져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모듈을 러스트로 만드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봤거든요. 가능하죠. 네. 그래서 손 파일은 어쨌든 타겟이 중요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러스트 베이스로 가져간 게 얘를 받으면 얘한테 러스트 개발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원하는 거 없어요. 파이썬. 네, 아 맞아. 파이썬도 가능하고 아니 이제 그 컴파일을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서 시스템 코드 호출하는 부분만 있으면 몇 번은 어려워를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파이썬이든 러스트는 아마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건 15짜리 해요 지금. 안에 바디. 그 바이트 코드로 바꿀 네, 그 래퍼 함수는 한 파이썬은 하나씩 함수는 시코드 수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러스트 코드를 바로 바이트 EBPF 변환하거나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EBPF로 딱 짜는 함수의 크기가 작아서 그거를 뭐 C로 짜나 뭐 러스트 짜나 큰 차이가 없어서 굳이 필요성이 있나 싶긴 하죠. 이 정도 왜 알아요? 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맞죠? EBPF 예전부터 했었어. 요거 이제 페이콜에 대한 그 실제 이비젠플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건데 피보나치 수열 많이 나요. 이게 이제 추억인데 이게 페이콜이라고 여기는 리턴하면서 함수를 바로 부르면 이게 결국에 그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그 콘텍스트 슈가라고 하나요? 프로그래밍 슈가? 신택틱 슈가?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페이콜 처리가 된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진짜 테이블스럽게 만들면 실제 코드 제너레이트된 코드가 달라요. 얘를 제너레이트 했을 때와 얘를 제너레이트 했을 때 제너레이트 되는 코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일반 코드인데 일반 그 프로그램 코드인데도 제너레이트 코드가 좀 다르요. 왜냐면 테일콜을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테일콜이 왜 쓰이냐면은 실리홈에서는 보통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어떤 기능을 해주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뭔가 이슈가 없으면은 그냥 하나로 함수 하나로 짜는 게 제일 빠르겠죠. 하나로. 근데 이게 만약에 A, B, C로 나면 그래서 뭐 A, B는 여기서 재사용 가능하고 C도 재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뭐 A에서 B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B로도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B-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B2-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좀 테일콜로 만들어서 좀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A, B로 가겠구나 어떤 경우에는 B-로 가겠구나 이런 정도로 쓰이긴 써요. 실제로 신기해서. 프로그램의 컨텍스트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EBPF에서 함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함수 하나가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컨셉인 거고 이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게 결국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컴파일 할때 그 내부 함수는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 왜냐면 같은 섹션에 그냥 덩어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함수는 이제 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테일콜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테일콜로 만드는 거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게 호출될 수도 있고 저게 호출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테일콜, 왜냐하면은 테일콜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다른 외부 함수를 호출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성능 저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테일콜로 만드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외부 함수 호출하듯이 하면은 그냥 다 덩어리로 다 같이 들어가요. 궁금한 게 듣다 보니까 저기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왜냐면 엑스가 깊어지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발생할 수 예, 저걸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그 텔을 테일콜이- 리플레이스 시켜버리는 네. 거예요. 그 스태프를. 그러니까 테일콜은 말로 상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리고 아예 그냥 넘어가고. 네. 일반적인 함수 호출하는 게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보면 저게 그 이제 뭐지 모듈 이런 거 개발하면 이제 뭐 커널 패닝 나는 뭐 메모리 커럽션도 있지만 무한 루프가 될 수도 있고 보면 이제 뭐 피보나치처럼 이렇게 제기하면서 타다 보면 계속 무제한으로 타다가 네, 스텝 스텝 오버로 오버로 날 수도 있고 네, 그럴 가능성이 그건 베리파이어 확인을 베리파이어. 물론 이제 걔가 부족하거나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다 확인하고. 그래서 그 지난 세미나 때 교수님 잠깐 얘기했던 거냐면은 EDF 초창기 시절 좀 DTF 중에는 그때는 루프가 없었대요. 그 루프가 없어서 쓸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베리파이어 뭐좀 책에 갇히면서 이제 루프까지 쓸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기능이 확장되고 발전해 나가겠지. 내가 그러니까 완전 리커시브를 다 저희가 그렇죠. 테일콜은 리커시브가 아니야. 네. 테일콜은 테일콜은 그냥 새로운 시행되는 거라서. 이 테일콜이라고 하는 자체도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준비해놨는데 이 샘플 코드를 요 링크 따라가고 지금 요 링크에 제가 보고 쭉 딱 여기서 읽어보면 쭉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엑스팔리파 어셈블리 코드하고 쭉 했을 때 테일콜일 때 비교해갖고 테일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일단 한번 마지막에 요 그림과 같이 익숙하시죠? 쭉 하면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 코드 내가 비교를 해주거든요. 생성된 어셈블리 코드가 다르다. 제일 흔한 게 그냥 루프 도는 거예요. 그냥 루프 도는 게 맞아요. 그러면 함수 호출 안 하니까 메모리 안 쓰고 속도 빠르고 제일 리커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컴파일러별로 최적화하는 게 이렇게 양식 맞춰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면은 테일 리커전을 해준다. 그런 GCC 뭐 플랜이 다 다른 게 있어요. 거기 맞춰서 해주면 스칼라도 테일 리커전, 파이썬도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뭘 빠뜨리고 있었던 도큐멘테이션 폴더 안에는 이제 PPT 파일 이렇게 지금 제가 썼던 걸 넣었는데 사실 동영상 보시면은 저 안에 동영상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이 아마 요팀 기터브에 권한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그 슬랙에 쓰시면 다 추가를 해주실 거예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받으면. 진주씨 계좌 올리고 그 아마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델타 스토어라고 만들어 주시는 게 또 있어요. 요건 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메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는 요건 제가 프라이빗 사용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델타 스토어라든지 DP 툴 이런 게 있고요. 러스트도 제가 추가해놨어요. 러스트 개발하실 때 요거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그젠플을 이제 기호님 강의를 하시는 세미나 하시는 그 중간에 조금씩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구현 방법들이 나오면은 그걸 이기습을 제가 구현해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커널 모듈을 러스트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커널 모듈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그 플로우로 진행하려고 이렇게 리플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그 EBPF 관련된 탄성함 요거를 구현을 좀 더 해서 그때 이제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뭐훅 포인트라는 이런 것들 실제 그 이벤트 포인트들 후킹할 수 있는 리스트를 좀 더 구체화해서 실제로 하는 걸 다 보여드리려고. 아니면 EBPF 쪽에 정말로 관심이 더 생기시면 EBPF로 되어 있는 좀 쓸만한 오픈소스를 한번 보세요.
워낙 못했도록 많으니까 실리용도 있고 HTO도 이제 앰비언트 메시 때문에 200% 쓰는 데 중에 하나고 약간 보안 쪽 관련된 툴도 유명한 것들이 꽤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면 좀 유용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약간 실제 실전 전략 같은 게 보이잖아요. 구독하고 이렇게 그러면 보안 쪽에서 많이 써요. 보안